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헬리콥터와 무장 요원들이 동원된 급습 작전.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이민 단속 대상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합작 공장이었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은 한국 국적자로 전해졌습니다. Some that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into the United States. Some that came in through visa waiver and were prohibited from working. Some that had visas and overstayed their visa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치켜 세웠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또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만 이익을 보는 일반 거래가 아니라면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단속이라는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민국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힌 공화당 정치인도 가세했습니다. And it's a privilege to do business with us. I don't appreciate somebody getting tax cuts when they promise jobs for Georgians and it's not happening. That's deceptive.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제조업 일자리 성과로 꼽히던 바로 그 공장이 타깃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국 수용시설입니다. 현재 이곳에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구금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영사 면담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향후 체류와 거처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외교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임지수 기자, 아무래도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상황이 먼저 걱정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구금과 앞으로의 조사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미국 측에 전달해둔 상황입니다. 또 주미 대사관 총영사 등이 현지에 나가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외교부 장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조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단속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장 대책반은 현지 기업들과 만나 예방 조치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에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구금자들을 위해 현지의 약품 전달을 협의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출장 중인 임직원들에 대해서 대기하거나 숙소에 대기하거나 즉시 귀국하도록 했고 추가 미국 출장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인 비자 리스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도 이 법률 준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현대차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들도 같은 수준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기업의 권익 등 기본적인 국익을 챙기는 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겠느냐고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또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로 풀어야지
노동자를 대규모로 단속하고 구금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JTBC 임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강력한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비자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미 당국이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를 받아 일하던 한국인 13명이 붙잡혔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불법 취업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단속은 그때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붙잡힌 한국인 300여 명 대부분이 여행 목적의 이스타나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 비자로 입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1, E2 등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등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급량 자체도 적어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원칙을 들고 나온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민 단속이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가지고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미국과의 어떤 공식적인 협상은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 업계에선 미국이 호주 같은 FTA 상대국에 10,000명 수준의 취업 비자를 할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공장 건설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이민 관세 단속국은 체포된 한국인들의 비자가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장 건설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그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일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 인력 단속 인력도 크게 늘렸고 네. 농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법원이나 학교까지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발생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반응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외교부 장관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네. 사실 이게 미국의 제도와 또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좀 맞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한미 FTA 협상 당시부터 전문직 쿼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교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2013년서부터 미국 상원에서 이 법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네. 그게 계속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또 민주당 간에 이렇게 좀 대립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제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 대규모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숙련된 기술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인력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발생한 문제이거든요. 이 법대로 또 미국의 그런 요구대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공장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주제 한 가지 또 여쭐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같이 이번 전승절 그 열병식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전승절은 매 10년마다 중국에서 국제적으로 큰 행사로 치르고 있는데 이번에 26개국에서 정상급이 오고 네. 또 6개국은 국회의장이나 부총리급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첨단 무기를 전시해서 군사력이나 또 국방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이 사상 최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뭐 열병식 전에 대기실에서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뭐 잠깐 만난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근데 리셉션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이 최선희 외무상을 부른 거는 좀 외면을 당했나요? 예, 저희가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을 필두로 하는 대표단을 2차례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북한 측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했지만은 네. 북한 측은 좀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중국에 가기 전서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우리가 거듭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네. 좀 시진핑 주석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번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다시 한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에 얘기를 했고 네. 또 자올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리의 국회의장격인데 네. 에게도 시진핑 주석이 참여하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이고 네. 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지만은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 차기 개최국은 해당 연도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네.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고 예, 계시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노선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매체들은 좀 이거를 껄끄럽게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 우리는 뭐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병행 발전시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안미 경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현실을 설명한 거고요. 또 우리 정부의 확실한 외교 기조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렇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과도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기조하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승절에도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중국 측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잘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병행 발전시켜야 하나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네. 중국을 소위 과도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미 동맹 또는 미중 전략 경쟁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중국과 과거처럼 협력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중국에도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하지만은 경제나 통상이나 산업, 뭐 기술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을 아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협력할 영역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도 이번에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서 북한에 침투하려다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잠수함을 타고 해안에 도착했지만 북한 민간인이 탄 선박이 나타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미국이 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을 시도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천계의 의혹의 핵심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당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는데 특검은 이 대납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023년 9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돌린 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까지 진행됐지만 지난해 1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큰절까지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습니다. 공직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용 카니발 차량 리스 보증금 4천여만 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어제 대납해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기 코인을 발행해 80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존버킴 박모 씨의 지인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검사와 만나게 된 계기와 이후한 화백 그림과의 연관성도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리스 비용을 대준 것은 맞지만 이후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대가성은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존버킴 박 씨도 2차례 소환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특검은 이우환 작가의 그림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림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됐고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푸른색 점이 여러 개 연속해서 찍혀 있는 그림.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는 지난 7월 25일 김건희 씨의 사돈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원래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집에 있다가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월 16일 장모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이 보증서까지 제시했지만 김건희 씨는 내 것이 아니라며 짝퉁 같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그림의 최종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그림의 가격을 1억 4천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대에 낙찰된 뒤 인사동 갤러리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몇 번의 유통을 거쳐 1억 원대까지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그림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특검은 그림 가격이 전부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림을 구매한 시점은 2023년 1월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특검은 거액의 현금이 김 전 검사 본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정황을 잡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목적이 총선 공천이나 검찰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작년에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일선 수사팀이 석 달 가까이 관련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봉권 출처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건진법사는 JTBC에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비닐로 밀봉된 이 현금 따발은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총 5천만 원으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의 서울 양재동 은신처에서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밀봉됐습니다. JTBC는 지난 4월 첫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묶는 띠지엔 돈의 출처를 확인할 일련 번호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BC에서 관봉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무렵에 그 밑에 검사로부터 관봉권 폐기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실은 1월 8, 9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가 석 달 가까이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서 JTBC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관봉권 출처를 집중 물었습니다. 관봉권 이슈가 너무 이슈여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건진법사는 당시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건희
윤석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참 주셨으면 뭐 고맙겠지만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올해 초 검찰 수사팀은 관봉권을 대통령실뿐 아니라 대기업 최고위 관계자 등이 줬을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검토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추적이 더 어려워진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게이트의 중요 고리 중 하나라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며 검찰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두 사람을 끼워 맞춰야지만이 니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진술에 협조하는 대신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지만이 살려준다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청문회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뭘 경고를 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수사와 재판을 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청문회를 빙자해서 뒤집겠다라는 지금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해서 독재 국가가 되었느냐. 합법적인 국회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를 막기 위해 별도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조국 혁신당 내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이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을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어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은 해당 사안은 종결된 것이라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이라고 통상 뭐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김선민 조국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총장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데.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는 듯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에 대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겨냥했습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의 형태가 이번 사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최 원장을 불러 3시간가량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오는 월요일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로 뒤늦게 붙잡힌 유괴 미수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서울 물레동에선 마을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들이 경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일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들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밌어서 범행했습니까?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20대 남성 3명은 회색 SUV를 타고 서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은 하교 중인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범행은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데다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유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굵은 가로수도 뿌리째 뽑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물레동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진 겁니다. 집에 있는데 전 그 천둥보다 큰 소리가 나가지고 비가 안 오는데 이렇게 천둥이 크게 치지 이랬는데 60대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한 나동현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발견했습니다.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지병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남해바다에 적조가 기승입니다. 어민들은 양식장 물고기들이 폐사할까 걱정인데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늘과 바다에서 합동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남 여수 앞바다입니다. 검붉은 적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적조는 양식장 주변까지 덮쳤습니다. 고흥 내나로도 인근도 적조로 바다색이 선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부터 적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에서는 벌써 양식 어류가 75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6년 만에 발생한 적조에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고기들 먹이 공급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초긴장 상태로 지금 참담한 실정입니다. 바다에서는 어선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며 물살을 일으킵니다. 양식장 주변에는 철부선과 방제선이 동원돼 황토를 뿌리는 등 쉴 새 없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만 매일 400톤의 황토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조류를 따라 밀려드는 적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폐사 우려에 참돔 등 양식장 물고기 327만 마리도 풀어졌습니다.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사가 되기 전에 양식 생물 기급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의 온도는 25도 안팎입니다. 폭우로 영양염류까지 유입되면서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전남 고흥에서부터 경남 거제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고 과거 사례를 보자면 좀 피해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지자체와 해경이 합동 예찰과 방제에 나선 가운데 6년 만에 발생한 적조에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3월 훈련 중인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의 민가에 실수로 폭탄을 떨어뜨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엔 폭격이 남긴 상처가 여전했는데요. 김재형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난 3월 공군 조종사들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포천의 민가에 폭탄 8발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뒤 반년이 지났지만 상흔은 여전합니다. 폭격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진 유리는 비닐과 청테이프로 얼기설기 덧대어져 있고요. 폭격 당시의 충격으로 건물이 뒤틀려서 이렇게 문도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파손된 집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뒤 군에서 깨진 유리와 지붕을 임시로 보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비가 오면 색이 일수,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불안합니다. 이 통 말고 또 이렇게 높은 통 들여놓고 저기서 이건 금방금방 차는데 뭐 되나 안 되지? 이웃집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루가 다 군인들이 덮어준 게 다 날아가고 없어서 이거 봐. 다 지금 다 찢어져서 날아갔죠. 끈으로 매준 거. 집 다 허물고 집 새로 짓는 집에서 이거 주워다가 내가 덮어서 방이 막 새가지고. 주민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워낙 피해 범위가 넓은 데다 손해조사와 배상심사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을 막연히 기다리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속상해 죽겠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뭐 그냥 이렇게 피라민처럼 그렇게 이러고 살고. 자비를 먼저 들여서 급한 보수만 땜질식으로 하거나 파손이 심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아예 새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인근 군부대 포사격장 훈련 소리는 당시 충격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추후 배상금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자비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고령의 주민들에겐 이것도 부담입니다. 맨날 포좋으면 가슴이 텅텅 내려앉아 그냥 죽겠어 지금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 댕겨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JTBC 김재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5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는 작전에 앞서서 첫 대피령을 내린 뒤 12층짜리 주거 건물을 2차례 공습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이미 가자지구의 40%를 통제하고 있다며 작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의 이름을 약 80년 전처럼 전쟁부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정세 속에서 앞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부란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 장관이 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미국은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공격에도 나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88년도 서울에서 내 홈에서 이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이 한마디에 중년의 미국 복서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 존스 주니어가 경기 내용에서 앞섰지만 심판은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정 논란이 거셌고 다친 손가락으로 투혼을 펼쳤던 박시현은 극심한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은퇴했습니다. 2023년 박시현은 미국으로 존스를 찾아가 직접 금메달을 전달했고 존스가 최근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나 36년 동안 당신을 링 위에서 기다렸어.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지금 로이 존스 주니어의 홈에서 내가 이 메달을. 내가 망가져도 후배들을 웃겨주겠다. 올 시즌 2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 베테랑 손아섭 선수의 각오입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한 건데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아웃 타이밍이지만 몸을 비틀며 재치 있게 태그를 피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타를 뽑아내 팀에 힘을 보탭니다. 한화의 1번 타자 고민을 지원한 손아섭은 그라운드에서만 활약하지 않습니다. 덕આ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후배들과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또 유머 감각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시완이랑 현빈이가 이제 제 라커룸 양옆이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좀 저희 쪽이 시끄럽고 19년차 베테랑은 그게 선배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망가지더라도 더 많이 웃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좋을 때는 조금 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선배로서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며 한화가 영입한 손아섭은 KBO 최다 안타라는 화려한 기록에도 아직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우승이라는 게 제가 야구를 해보니까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하늘에서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올 시즌 한화의 돌풍은 구단 사상 첫 홈 100만 관중 돌파로 이어졌습니다. KBO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1,088만 관중 기록을 어제 갈아치웠고 이제 1,200만 관중 대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밤사이 충청과 전북 등지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많게는 100mm가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가뭄이 계속되는 강원도 강릉에는 밤사이 0.1mm 미만의 빗방울만 떨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